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텍 특론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할런지 싫어할런지 모르지만 이 수학 교과목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듀텍을 어떤 교과목 학습에 적용할 때 어떤 장점이 생길까? 뭐 이런 것인데요. 오늘은 ICT 교육 융합을 통해서 수학 교육의 혁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주식회사 노리의 김용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대표님 소개를 본인 스스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저희 노리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수학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회사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뭐 제목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ICT 교육 융합을 통한 수학 교육의 혁신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뭐 수포자라는 말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 이제 수학 쪽에 ICT를 이렇게 적용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랄까 뭐 이런 것을 특별히 느끼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을 되돌려 보면 참 수학이라는 게 어려워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또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직업군 20개 중에서 15개의 직업군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직업군이 된다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과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인 이제 방식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이제 가치 있는 과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ICT 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과거 10년 동안 많은 이제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런 직업군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그 새롭게 이제 생겨난 그런 직업군들이 결국 컴퓨터나 수학을 배경 지식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이제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개발 직업군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빨리 이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결국에는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이런 쪽에 이제 중요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제가 봐도 요즘에 뭐 빅데이터니 뭐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분석사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신규 직업들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스템이라고도 하고 아트까지 써서 스팀이라고도 하는 거기서도 꼭 M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수학 얘기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수학 교과목을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학생들이 참 어려운데 지금 현재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형편 뭐 이런 것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흔히들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수포자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거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다. 그게 뭐 이제 아예 수학을 모른다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를 따라가기가 이제 나중에 벅차하는 거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문과든 이과든 모두 봐야 되는 과목이 국영수인데 그 국영수의 이제 시험 점수 분포를 보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면 그만큼 이제 점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유독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 분포를 보면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 분포가 많은 점수 구간이 수능이 이제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서 뭐 20에서 25점이 가장 점수 분포가 많은데 그 20에서 25점이라는 얘기는 뭐 사실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수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 수학 교육의 그런 문제가 특히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이런 화면이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 교육 현장을 보면 한 명의 선생님이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그 아이들의 이제 평균 정도 그렇죠. 어디 맞춰야 되는 네네네 수준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지겹고 그렇죠. 자기가 이미 이제 학원이나 예습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자는 거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전혀 그것도 그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거조차도 너무 어려운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독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이 수학이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이거는 결국에는 현재 이런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 방법에 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의 매체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매체를 쓴 거는 뭐 1000년, 2000년 넘은 이제 그 방식인데 이 종이라는 게 이제 좋은 장점도 많지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게 몇 개 없으니까 나중에 복습하기도 편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90%에 가까운 아이들은 수학을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틀리는 것도 많은데 그걸 뭔가 분석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유독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봤을 때도 내가 스스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조차 힘들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외부의 도움을 많이 찾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사교육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외 같은 걸 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대표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 과목이 유독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간부터 이렇게 난 여기서부터 공부할래 이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이 뭐 2년이든 3년이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고 있던 거에 바탕으로 그 다음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는 중간쯤 수준에다 맞춰서 강의를 해도
그 중간에 있는 몇 사람은 뭐 그게 재밌고 이제 공부가 되지만 밑에 있는 학생이나 위에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지겨운 과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가외라는 게 에듀테크에서 늘 얘기하는 그 1대1 강의,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거 해줄게, 뭐 이런 것이 사실 에듀테크의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맞춤 학습과 관계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들, 뭐 사교육이라든가 종이책이라든가 뭐 이런 개별화 학습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에듀텍을 이용하면 뭐 풀릴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수학 교과목을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시도를 했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공교육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뒤처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디지털 컨텐츠라는 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이 이제 좀 등장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6년 이 정도 됐는데, 실제로 현재 보면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혼합형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업 현장에서, 오프라인 수업 현장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이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돼서 2010년 초반부터 현재는 거의 한 50~60%가 넘는 학교가 이미 그렇게 많이 변화를 시켰고, 거의 2020년 말 정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 디지털 디바이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크롬북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이 뭐 30만 원, 40만 원대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기기를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존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습 방법 자체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 사실 보통 강의식 수업 되게 일반적이죠. 학교에서 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원에서도 이제 보통 강의식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많이 해왔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한 10년 전부터 이러닝이라는 이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지만, 이러닝 자체도 사실 지금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결국 궁극적인 방향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닝 자체는 이제 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어떤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가격이 싸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제 개인화된 교육, 정말 학생이 어떤 내용을 잘 알고 모르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까지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말하자면 특히 수학교육 과목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반 교과목에 대한 것도 관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교실 교육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러닝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지만, 여전히 이러닝의 한계, 말하자면 교실에서 하는 그 수업을 어찌 보면 모방한 듯한,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이 정도의 이러닝이라면 사실은 개별화된 그런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3세대의 개인화 학습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런 교과목을 학습할 때 필요한 얘기들을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에 학습 방법의 진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특히 김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누리에서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ICT 융합을 이용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디지털 콘텐츠로 공부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먼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생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종이라는 매체가 학생이 공부를 했어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자기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디지털 컨텐츠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이제 디지털화해서 저장이 되고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를 이제 처방을 해줄 수 있다. 추천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세 번째는 학생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인터랙션이 없는 반면에 디지털은 그런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차별에 의해서 교육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의 현상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네 가지 정도로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각각에 대한 장점을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 대표님, 첫 번째로 제 기억이 맞다면 학생들이 뭐가 틀렸는지 그걸 분석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고 처방을 잘해준다고 장점을 꼽으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해서 학생이 이 문제를 줬는데 틀리면 비슷한 문제를 오답 방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원래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바뀌게 된 거는 예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빅데이터를 많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게 되면 학생이 굳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출지 아니면 틀릴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이제 개인화해서 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기술의 발전에 따른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만든 기술이기도 한데 여러 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식 매트릭스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의 뇌가 있겠죠. 이 아이는 인수분해를 잘하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수학은 유독 이제 다른 과목하고 틀린 거는 이 지식과 지식 간의 연결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수분해를 못하면 2차 방정식을 못한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수학적인 굉장히 작은 조각의 데이터들을 각각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연관관계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이제 수학의 뇌를 이제 디지털화한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문제, 아주 심플한 문제지만 2차 방정식이라는 문제를 줬을 때 사실 이 학생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항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항된 식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단계는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네 번째는 a가 0이면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크게 이 정도의 네 가지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수학은
이거는 굉장히 쉬운 사례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더 수학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 단계가 뭐 10단계, 20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가 결국에는 수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다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만약에 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인수분해 다 아는데 인수분해만 몰랐다. 그래도 이 학생은 이걸 못 푸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만약에 2차 방정식 문제를 줬다면 이 학생이 2차 방정식 문제를 줘서 틀렸다. 그러면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2항을 먼저 해봐. 그래서 이 학생이 2항의 개념을 아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쪼개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결국 이 학생은 인수분해가 연관된 다른 문제도 못 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활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재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제 그 알파고 이세돌 프로기사와 이제 알파고가 겨뤘던 이 바둑에서도 결국에는 이 알파고의 방식이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 프로기사가 어디에다 수를 뒀을 때 내가 여기다 수를 두면 뭐 이길 확률이 뭐 82%, 뭐 75%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이제 계속 이제 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방식도 이제 그런 방식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생이 학습을 하면서 쌓이는 이제 모든 학습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맞출지 틀릴지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이제 지식을 추천을 해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AI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 문제를 줬는데 그 모든 학습 데이터를 공부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 학생이 1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11번 문제를 아직 안 풀었지만 11번 문제를 줬을 때 맞출 확률이 85%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 문제를 줘도 어차피 거의 풀겠죠. 그러면 사실 그 학생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네. 그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 학생한테 이 학생이 이제 지금 지식 상태에서 이 문제를 줬을 때 맞출 확률이 25%다. 이거는 굉장히 일단은 이 학생 지금 수준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 거의 확실히 틀릴 거라는 얘기죠. 못 풀 거고. 못 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한테 지금 수준에서는 안 맞는 문제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이 풀 확률과 틀릴 확률이 비슷한 문제, 뭐 50%, 60% 정도 되는 문제를 주는 게 가장 그 학생한테는 지금 수준에 맞는 문제고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려도 그렇게 어렵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좀 아깝게 틀릴 수 있겠죠. 아깝게 틀려서 내가 그쵸. 조금 더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준별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그 학생이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결국에는 그 25%였던 문제도 계속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그걸 풀 수 있는 레벨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예측을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 개별적인 문제를 자기 맞춤형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가진 가장 큰 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 장점, 즉 학생이 무엇을 왜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문제를 내주는, 말하자면 적합한 처방을, 그 개인화된 처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사의 역할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블렌디드 러닝, 디지털 컨텐츠를 써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을 때 선생님들이 좀 우려를 했어요. 어떤 점을요?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네. 컴퓨터가 그걸 대신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미국 학교에 뭐 2012년, 13년에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보급 이런 이제 수업 방식이 보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좀 의문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수학 선생님들을 만나도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써보니까 자기가 편한 거죠. 편하니까 그 중에 더 좋은 걸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뭐 남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 대한 얘기. 네네네.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왼쪽에 앉은 브래드 피트가 주연 그 연기한 그 역할이 뭐냐면 빌리빈이라는 그 오클랜드시의 구단의 단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의 아직까지도 단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져서 이렇게 영화가 됐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야구는 되게 클래식한 그런 스포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감으로 이 선수는 홈런을 40개 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수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얼만큼의 연봉을 주고 데려오면 좋겠다. 이 투수는 방어율이 몇이고 몇 승을 올렸어. 그래서 좋은 투수니까 데려오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뽑다 보니까 그냥 그 감으로, 그렇죠. 촉으로 뽑는 거죠. 그렇죠. 감과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구단이 무조건 좋은 선수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2001년인가에 그 실제로 그 선수들 연봉을 이제 그때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양키즈 구단이 뭐 거의 한 1,200억 가까운 돈을 써서 이제 선수들을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오클랜드라는 구단은 샌프란시스코 바로 그 건너서 있는 도시인데 옛날 공업 도시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못 사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죠. 예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장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적은 연봉을 줘도 좀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야구를 모르던 그 예일대 수학과를 졸업한 분석가를 한 명 뽑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한번 너의 나름의 방식으로 선수들을 분석을 해봐. 저기 나오는 그 사람이 그렇죠,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야구를 잘 모르지만 데이터는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선수를 뽑았더니 굉장히 적은 연봉을 줬는데 공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오클랜드 구단이 2000년도부터 한 3, 4년 동안 전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승률 1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키즈처럼 돈도 많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교육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산업이자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감으로 많이 하죠.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좀 잘하는 아이니까 좀 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집 풀어봐. 너는 좀 못하니까 쉬운 문제집 풀어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를 쓰게 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무 좀 수업의 업무들이 너무 많아. 뭔가 뭐 학부모 상담도 해줘야 되고 뭐 공문도 작성해야 되고 공문도 작성해야 이런 거 항상 과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 개별적인 케어를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냥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거를 쓰는 학교도 사례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제 칠판에서 강의를 하듯이 강의를 하고 자 이제 니네 지금 같으면 자 니네 교과서 몇 페이지 풀어봐 아니면 익힘책 몇 페이지 풀어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자 이제 니네 놀이 로그인을 해서 이 레슨의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디지털 펜이나 이런 걸로 컴퓨터로 문제를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컴퓨터에 앉아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애가 지금 3번 문제를 푸는데 지금 5분 동안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 오면 그 학생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막 연속해서 뭐 4개, 5개를 틀렸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 집중을 잘 못해서 막 계속 틀리고 있는 건데 그럼 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0-40명의 학생들을 다 개별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데이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도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같은 교실에 있어도 서로 상중하 뭐 다 아이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한테 맞는 컨텐츠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어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고 너무 쉬워하지도 않으면서 수업을 이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우리 아이가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 중에 70점 맞았어요. 그냥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담이 아니라 이 아이는 100점 중에 70점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이 아이는 이런 개념은 잘하는데 이런 개념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집에서 더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채점하고 뭐 과제 내주고 프린트아웃해서 과제 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디지털로 다 되다 보니까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학생들한테 과제가 딱 발송이 되고 그러면 학생은 집에 가서 자기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편해지고 더 아이들의 개별적인 케어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걸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그거네요. 기존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간쯤에 맞춰서 수학을 강의하고 중간 애들한테는 괜찮은데 너무 못하는 애들하고 너무 잘하는 애한테는 사실 미안해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던 데서 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들한테도 놀이 시스템 중에 니네가 맞는 그거에 맞춰서 수준별로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 애들한테 가서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여기는 왜 모를까?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강의를 하는 강사로부터 옆에 가서 헬퍼로서 도움을 주는 코치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했던 것이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을 갖는다. 학습의 어떤 동기를 갖게 된다. 뭐 아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동기를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 외에도 다른 동기 유발에 관련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수학 공부를 하면 뭐 지금까지는 종이로 해왔으니까 종이로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지루하죠. 내가 1번부터 이제 예를 들면 뭐 20번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야 이제 그 해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틀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학생도 몰입을 오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 다들 연산 이런 거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연산도 굉장히 지루하죠.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학습지 많이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 맞습니다. 네네. 참을 수 있는 인내심.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보다 훨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훨씬 잘 다루고 실제로 거기에 몰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들이 주는 장점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만든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터랙션 장치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왼쪽에 나온 것처럼 좀 게임적인 요소. 그러니까 게임은 아니죠. 수학 공부이기 때문에 게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성적을 몇 점 정도 받으면 별이나 코인이나 이런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몰입도가 높아지고요. 실제로 두 번째는
이런 전자펜을 써서 종이와 유사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이제 그 피드백을 해주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틀렸을 때 이걸 왜 틀렸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30분, 1시간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학습 연구 결과에도 따르면 그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나중에 주는 것보다 바로 줬을 때 그렇죠. 그 학습 효과가 네, 훨씬 네. 높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이 주는 강점이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교수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1대1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대1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과외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리다가 아까 전처럼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 과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 홍길동 학생아, 너 이거 틀렸는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봐야 돼 하면서 자, 이걸 한번 먼저 풀어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네. 뭐 거기에 이제 음성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과외 선생님 옆에서 가르쳐 주듯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학습 효과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많이 가능한 그런 효과라고 이제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연산을 공부하는 제품도 있어요. 아이들 막 7세, 8세 이런 아이들이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하면 뭐 한 15분만 있어도 막 엉덩이를 비비 꼽니다. 네. 연산 너무 지루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걸 디지털로 좀 게임화해서 줬더니 굉장히 몰입을 잘하고 30분, 50분까지도 몰입을 해서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소감을 남기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거 재밌다. 네. 사실 수학 연산이라는 걸 재밌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 학교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보낸 이메일들을 보면 내가 수학 클래스를 했는데 아이들이 수학 수업이 끝났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바로 빵 나갔을 텐데 아이들이 안 나가고 더 그쵸. 공부를 하는 모양이죠. 네. 선생님 저는 여기 남아서 이거 좀 더 문제 풀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런 장치들을 뒀어요. 이 아이가 힌트를 안 보고 문제를 풀면 뭐 예를 들면 코인을 3개 더 주는데 준다. 힌트를 봐서 이렇게 쪼개서 스텝으로 풀면 힌트를 그러니까 코인을 1개, 2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이는 내가 코인을 30개 받았는데 나는 27개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동기부여 받잖아요. 그렇죠. 게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코인을 받으려고 이제 수학 문제를 더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그 그래픽도 괜찮고 또 게임 요소도 있고 분명히 이게 게이미피케이션 반응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법.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그 개별화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수학 선생님이 보낸 이메일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몰입도가 아주 깊어지고 결국은 계속 그 모티베이션, 동기를 유발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마지막 4번째 장점으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교육적인 차별 또는 경제적으로 뭐 좀 잘 살거나 못 사는 거에 따른 그런 교육적 차별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하면서 더 생겼던 좀 약간 미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좀 뭐 지금 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도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워하고 특히 수학은 그래서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꼭 나쁘다고는 보진 않는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찾는 거죠. 어머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외 선생님도 찾고 좋은 과외 선생님
뭐 아니면 대치동에 아주 고액과에도 그래서 쪽집게 그렇죠. 쪽집게 가해 선생님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만 그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막 좋은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을 가려고 많은 돈을 쓰고 실제로 뭐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쪽에 이제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더 좋은 학교를 많이 가고 이런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적으로 봐도 우리가 뭐 읍면 도서 지역에 가면 좋은 학원조차도 그렇죠. 없죠. 시골하고 서울에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교육 방식에서는 절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사실 이러닝이 도입된 이유기도 하지만 이 디지털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어느 좀 읍면 지역에 살고 있어도 좋은 선생님과 같은 거의 쪽집게 과외 선생님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디지털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좀 교육적인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게 좀 저희 사회가 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좀 디지털 교육이 많은 부분을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엔 김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무척 따뜻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4가지 정도의 장점 그러니까 에듀테크 또는 뭐 다른 말로 ICT 융합을 수학 교과의 학습에 넣었을 때 4가지 장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표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뭐 이 화면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적용 사례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디지털을 이용한 이제 그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 2013년도부터 미국 공교육 쪽에 저희 서비스를 좀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한 200개가 넘는 미국의 이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희 걸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 학습 효과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쓰는 학교들이 굉장히 사례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정말 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좀 못하는 학생들을 좀 어느 정도 기초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드롭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이제 못해서 아예 드롭을 하고 이제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는 기준조차도 충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 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드롭 대상이었던 그 모든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저희 거를 쓰고 나서 대학을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점수 기준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이제 평가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이제 8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중간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메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나도 너무 써보니까 편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공교육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B2B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EBS와 같이 협력해서 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교랑 같이 이제 러닝 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개인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실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저희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미리 준비한 어떤 순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그 학생들에게 에듀텍 스타트업 지금 말하자면은 김 대표님이 창업하셨던 놀이 같은 거에 대해서 놀이라는 게 일단 이름이 예쁘네요. 놀면서 공부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놀이터 할 때 놀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창업할 때 어떤 그런 스토리라든가 창업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 내가 고려했어야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이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를 법인으로 한 거는 2012년인데 2012년부터 딱 시작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그 회사를 다니다가 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산업인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학교 후배의 추천을 받아서 정말 수학을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을 모으고 싶었어요. 저도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뭐 엄청 잘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제 똑똑한 그런 후배들을 몇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서 수학도 같이 전공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학 교육 쪽에 뭔가를 해보자.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친구들도 그 당시에 막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수학은 재밌어하고 나름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좀 철학 같은 건 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2008년도에 이제 실제로 사업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창업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아이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진단 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수학을 못하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그걸 하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러지 말고 가르치는 것도 좀 해달라. 문제는 알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학원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점 중에 하나인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처방까지 이제 그쵸. 하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 저희가 이제 개인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교재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방법론도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좀 차별화해서 했죠. 그래서 그게 좀 소문도 잘 나고 해가지고 학원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저나 그 후배들 같은 경우에 학원 하려고 이 창업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결국 우리가 이 디지털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원래 어쨌든 그 멤버들이 다 뭐 컴퓨터 공학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시스템화하는 그런 방식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동시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의 초기 모델을 그때부터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법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시간만 더 있다면 눈물 젖은 무슨 컵라면 얘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올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지금 뭐 들으시면서 그 에듀텍 스타트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 오셨는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나중에라도 에듀텍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만약에 설립한다고 할 때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ICT 교육 융합을 통한 수학 교육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놀이의 김용재 대표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저는 재밌었습니다만 학생 여러분도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오늘 이메일로 주고받고 한 것 말고는 처음 만나 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하신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원을 만들어서 잘 되면, 아니 강남에서 학원 생활하면 그 소위 대박 뭐 이렇게 해서 부자도 될 수 있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별화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별화된 수학 교육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마 오늘날에 놀이라는 그 회사를 갖게 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여기 처음으로 출연하셨는데 소감이라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뭐 계속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분야로 창업을 했다면 뭐 모르겠어요.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매력이 있는 산업이고 실제로 이런 걸 기술을 결합해서 에듀테크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런 이메일, 작은 이메일 하나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저희도 감동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미국의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예전에도 수학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우리 거 서비스를 써보고 되게 도움이 됐다. 이 수학을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에듀테크 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느끼게 되는 그런 좋은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우리가 또 중요한 이 교육을 좀 혁신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수학 교과목에 에듀테크를 적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키워드로 본 에듀테크라는 주제로 유인식 센터장과 또 대담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